오늘은 10장 세포호흡에 대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살아가기 위해서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지구상의 대부분 생명체는 궁극적으로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습니다. 태양 에너지가 광합성에 의해 유기분자에 저장되면서 산소가 만들어집니다. 유기분자는 진핵세포 미토콘드리아에서 호흡에 의해 산화되면서 에너지인 ATP를 생성하고 이산화탄소와 물을 생성합니다. 호흡 노폐물인 이산화탄소와 물은 다시 광합성 원료로 재사용됩니다. 궁극적으로 태양빛 에너지는 생태계로 흘러들어와 열로 방출되지만 생명체에 필요한 화학 원소들은 순환하게 됩니다. 이 장에서는 세포호흡에 대한 기본 개념과 세 가지 핵심 경로인 해당 과정, 시트루산히로, 산화적 인산화에 대해 알아보고 이어서 산소 없이 ATP를 생성하는 발효와 무산소 호흡에 대해 공부하고 해당 과정과 시트루산히로의 다양한 물질 대사 경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기물질은 이와 반응 경로를 통해 산화되어 에너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와 반응 경로라는 것은 복잡한 분자들을 파괴해서 그 안에 저장된 에너지를 방출하는 물질 대사 경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화학물질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의 일부분은 일을 하기 위해 사용되고 나머지는 열로 방출되게 됩니다. 세포 안에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성할 때 이를 세포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세포호흡에는 산소호흡과 무산소호흡이 있는데 산소호흡이라는 것은 유기연료와 함께 산소가 반응물로 소모되는 호흡을 의미하며 무산소호흡이라는 것은 일부 원핵세포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산소 없이 화학 에너지를 얻는 그런 호흡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한 예로 발효 과정이 있고요. 세포호흡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산소호흡과 무산소호흡 과정을 다 포함하는 말이나 많은 경우 산소호흡만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도 별다른 전제 없이 세포호흡이라고 말할 경우 산소호흡을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산화하는 반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화라는 것은 한 화합물이 전자를 잃는 것을 말하며 산화제는 그러한 전자를 수용하는 그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환원이라는 것은 한 화합물이 전자를 얻는 것을 말하며 이렇게 전자를 얻게 되면은 양전하량은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양전하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영어로는 리덕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원제는 이렇게 환원을 시키는 물질이고 이것은 전자 공유체가 되겠습니다. 전자전달은 공유체와 수용체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산화와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아래 아연과 구리의 반응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응에서 아연은 전자를 잃게 됨으로 인해서 산화가 일어났죠. 반면에 구리는 전자를 얻어서 환원이 일어났는데 이때 양전하량은 감소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전자가 전달이 되거나 하는 과정이 아니라 단지 공유 정도만 변화가 될 경우도 산화하는 반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나와 있는 것이 지금 메탄이 산화되는 과정을 반응식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탄의 경우 전기 음성도가 탄소와 산소가 똑같기 때문에 전자쌍이 두 원자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산화가 되면은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전자가 산소 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탄소는 전자쌍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자를 잃는 것과 유사한
그런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산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반대로 산소의 경우는 같은 원자끼리 되어 있으니까 전자쌍이 가운데에 존재를 하게 되는데, 반응이 끝나서 물이 되었을 경우는 역시 산소가 전자쌍을 더 자기 쪽으로 잡아당기게 되었죠. 이런 현상 때문에 결국 전자를 얻는 것과 유사한 그런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환원되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조효소 NAD와 전자 전달 사슬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NAD는 산화된 상태와 환원된 상태 사이에서 순환되기 때문에 전자 운반체로서 작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유기물질이 대사되는 과정에 탈수소 효소가 관여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단계에서 탈수소 효소가 기질에서 2개의 전자와 2개의 양성자를 제거한 후 이 중 2개의 전자와 1개의 양성자를 NAD에 전달하여 NADH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후 NADH는 전자 전달 사슬에 전자를 전달함으로써 ATP를 생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탈수소 효소에 의해 만들어진 나머지 1개의 양성자는 수소 이온 형태로 용액으로 방출되게 됩니다. 수용액 환경에서 양성자는 이온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수용액 환경에서는 수소 이온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세포호흡에서 산소와 반응하는 수소는 유기 분자에서 오게 되는데, 수소와 산소가 결합을 하여 물을 생성하는 이 반응이 단 한 단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열과 빛 에너지의 형태로 대부분의 자유에너지가 손실되게 됩니다. 세포호흡에서는 이러한 단 한 번의 폭발 반응 대신에 여러 단계의 작은 반응인 전자 전달 사슬을 거쳐 수소가 산소에 결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유에너지가 작은 크기로 쪼개져서 방출되기 때문에 비로소 ATP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요약을 하면 세포호흡 동안에 대부분의 전자들은 포도당에서 NADH로 전달되고 다시 전달 사슬을 거쳐서 산소에 전달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되기 때문에 발열적 전자 강화라고 부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세포호흡의 3단계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단계 과정을 각각의 다른 색을 이용하여 그림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정인 해당 과정은 청록색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두 번째 단계인 피르부산 산화와 시트루산 히루는 주황색으로, 세 번째 단계인 산화적 인산화는 보라색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는 포도당이 2개의 피르부산으로 나눠지는 과정이 일어나며, 이 반응은 세포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시트루산 히로라는 것은 피르부산이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 아셀코에로 산화된 후 시트루산 히로에 들어가게 되어 이산화탄소로 완전히 분해되는 과정을 말하게 됩니다. 해당 과정과 시트루산 히로의 일부 단계에서는 탈수소 효소에 의해 기질에서 나온 전자를 NAD와 FAD에 전달하여
NADH, FADH2를 생성하게 됩니다. 산화적 인산화 과정에서는 전자 전달 사슬이 NADH와 FADH2에서 전자를 받아 다음 분자로 계속 전달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전자들은 산소 분자 및 수소 이온에 전달되어 물을 생성하게 됩니다. 사슬의 각 단계에서 방출된 에너지를 이용해 ADP에 무기인산을 첨가하여 ATP를 생성하게 됩니다. 전자 전달 사슬의 산화환원 반응에 의해 산화적 인산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토콘드리아 내막에는 전자 전달과 화학 삼투에 의해서 90%의 ATP가 생성되게 됩니다. 기질 수준 인산화란 효소가 기질에서 인산기를 얻어 ATP에 전달함으로써 ATP를 생성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때 포도당 이화작용의 중간산물인 기질에는 인산기가 이스터본드로 공유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공유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인산기를 유기인산이라고 합니다. 한편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인산기가 이온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이 인산기를 무기인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해당 과정은 한 개의 포도당 분자가 두 개의 피루부산으로 분해되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ATP를 사용하는 초기의 에너지 투자기와 ATP를 생성하게 되는 후기의 에너지 해수기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하기에는 10단계의 과정으로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자세한 과정은 여러분이 본과 1학년에 올라오게 되면은 생화학 시간에 다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이 해당 과정에서의 첫 번째 단계인 헥소카이네이즈에 의해서 포도당이 포도당 6인산으로 전환되는 이 과정만 먼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투자기에 2개의 ATP가 사용되고 에너지 해수기에는 4개의 ATP가 생성되면서 2개의 NADH가 함께 생성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개의 포도당이 분해되면서 2개의 피루부산과 2분자의 물, 그리고 2개의 ATP, 2개의 NADH가 생성되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피루부산 산화와 시트르산 희루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포도당 화학 에너지의 4분의 1만 방출되고 나머지는 피루부산에 남게 됩니다. 산소 존재 시 진핵세포는 피루부산을 미토콘드리아에 들여보내서 완전히 산화되게 합니다. 한편 원핵세포 중 산소 호흡하는 세포의 경우 세포질에서 이러한 피루부산 산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세포질에서 만들어진 피루부산은 양성자 피루부산 공동수승체에 의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후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붙어있는 다중효소 복합체인 피루부산 탈수소 효소 복합체에 의해 아세틸코에로
전환됩니다. 이러한 복합체에는 피르부산 탈수소 요소, 다이하이드로라이포일 탈수소 요소, 그리고 다이하이드로라이포일 아세틸기 전이효소, 이렇게 세 가지의 효소가 복합체를 이루게 됩니다. 피르부산 탈수소 효소는 3탄당인 피르부산에서 카르복실기를 제거하여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게 합니다. 이것은 대사 과정에서의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이산화탄소 방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면은 3탄당이 결국 2탄당 조각이 되게 되는데, 이 2탄당 조각은 산화되어 아세테이트를 형성하게 됩니다. 바로 다이하이드로라이포일 탈수소 효소에 의해 이렇게 아세테이트로 전환이 되고, 그 다음에 추출된 전자들은 NAD에 전달되어 NADH를 또 형성하게 됩니다. 다음 다이하이드로라이포일 아세틸기 전이효소는 조효소 A가 황원제를 통해서 아세테이트에 부착하게 되면은 이것은 아주 높은 위치 에너지를 갖게 되어 시트루산 히로에 있는 옥살로 아세트산의 아세테이트를 전달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시트루산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 반응은 대단히 높은 발열 반응이 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시트루산 히로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트루산 히로는 우리말로 시트루산을 구연산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구연산 히로라고 하기도 하고, 이 분야에서 많은 연구 업적을 남기신 과학자 이름을 따서 크랩스 사이클이라고도 합니다. 피르부산은 아세틸코에로 전환되는 산화 과정에서 한 개의 이산화탄소와 한 개의 NADH가 생성되고, 한 개의 피르부산이 시트루산 히로에 들어가게 되면은 두 개의 이산화탄소와 한 개의 ATP, 두 개의 NADH와 한 개의 FADH2를 생성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포도당 하나가 분해돼서 피르부산 산화 과정과 시트루산 히로에 들어가게 되면은 6개의 이산화탄소와 2개의 ATP, 6개의 NADH, 2개의 FADH2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전자 전달을 담당하고 있는 NADH와 FADH2는 전자 전달계에 전자를 전함으로써 ATP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림 10-12는 시트루산 히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본과 1학년에 올라가게 되면 생화학 시간에 역시 시트루산 히로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시간에서는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만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시트루산 히로에 구성되는 중간 대사물질, 시트루산, 옥셀로아세트산, 그 다음에 아이소시트루산, 그 다음에 석시닐코에이, 석시네이트, 휴마레이트, 말레이트와 같은 중간 대사 물질들을 반드시 이제 기억하시길 바라고, 이 순서라든가 또는 여기에 관여하는 효소, 또 어느 단계에서 NADH가 만들어지고 이산화탄소가 발생되고 뭐 이런 과정까지는 굳이 안 외우셔도 되겠지만, 조그맣게 말씀드렸던 구성하고 있는 중간 대사 물질들을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반응은 아세틸코에이가 옥살로 아세테이트와 결합하여
사이트레이트가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관여하는 효소는 사이트레이트 신세이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트레이트 합성 효소,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두 개의 이산화탄소 분자가 배출되게 되는데, 이때 이산화탄소로 배출되는 탄소는 새로 아세틸코에로 들어온 탄소가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탄소가 배출되는 것이다 하는 것까지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정과 시트루산 히로를 지나는 동안 대부분의 에너지는 NADH와 FADH2로 저장됩니다. 산화적 인산화 장치는 전자전달 사슬에 의해 방출된 에너지를 사용하여 ATP를 생성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전자전달 사슬은 진핵세포의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박혀있는 분자들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큰 구성 요소를 보면은 1번부터 4번까지 번호가 붙여져 있는 다중 단백질 복합체가 이제 큰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성 요소 안에는 복열 분자단이라는 것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복합 단백질에 결합되어 있는 조효소로서 비단백질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복합체 1은 플라보 단백질로서 플라보 모노누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복열 분자단을 갖고 있습니다. 이 복열 분자단은 NADH로부터 전자를 받는 수용체 역할을 하게 됩니다. NADH와 FADH2에서 전달된 전자는 전기 음성도가 낮은 전자 운반체에서 전기 음성도가 높은 전자 운반체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NADH는 복합체 1의 FMN에 전자가 전달되어 다시 철황 단백질 그리고 유비크논, 그 이후에는 여러 사이토크롬을 거쳐서 산소에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물이 생성되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유비키논은 보통 이 그림에서 Q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Q는 다중 단백질 복합체 1과 2로부터 전자를 전달받아서 복합체 3으로 넘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다른 말로 코엔자임 Q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유비키논 하면은 상당히 어색한 느낌이 들 텐데, 코엔자임이라고 하면 아마 또 많이 익숙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건강기능식품으로도 이제 많이 판매되고 있죠. 코엔자임 Q. 그리고 사이토크롬은 햄 그룹의 철이 있어서 전자 전달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사이토크롬 C는 막 관통 단백질이 아니라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마이토콘드리아의 내막과 외막 그 사이, 막 사이 공간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 사이토크롬 C는 복합체 3에서 복합체 4에 전자를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FADH2에 의한 에너지는 NADH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에너지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 전달 사슬은 ATP를 직접 만들지는 않으며 단지 자유 에너지의 감소를 작은 단계들로 나누어
이용 가능한 양으로 에너지를 방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화학삼투에 의해서 에너지가 생성되는 기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ATP 합성효소는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존재하고 ADP와 무기인산으로부터 ATP를 합성하는 효소입니다. ATP 합성효소는 이온 펌프가 거꾸로 작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온 펌프는 ATP에 있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온들을 막을 가로질러서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ATP 합성 효소는 반대로 농도 경사에 의해서 이온이 막을 가로질러 들어오는 힘을 이용해서 물레방아 돌듯이 ATP 합성 요소가 돌면서 ATP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해를 돕고자 다른 예를 들어 설명하면은, 모터를 이용해서 댐 밑에 있는 물을 댐 위로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기를 사용해서 모터를 돌리면은 물을 댐 위로 올려 보낼 수가 있는데, 반대로 댐 위에 있는 물이 떨어지는 힘을 이용해서 모터가 돌아가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반대로 전기가 생성이 됩니다. 똑같은 원리로 여기서는 이온이, 특히 이 ATP 합성에서는 수소이온이죠. 수소이온이 떨어지는 힘, 세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힘에 의해서 결국 ATP 합성 효소가 돌게 돼서 ATP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오는 용어들이 몇 가지가 있죠. 먼저 수소이온의 기울기. 수소이온의 기울기는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것은 전자 전달 사슬에 의해서 생성된다 라고 그림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NADH와 FADH2로부터 전자가 전자 전달 사슬에 전달될 때, 이때 이제 상당히 높은 바렐 반응입니다. 이 반응이 그렇게 되면 많은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는 얘기죠. 이 에너지에 의해서 수소이온이, 세포 안에 있는 수소이온이 이 복합체 1, 3, 4의 경우 수소이온을 밖으로, 여기서 내막의 바깥이니까 내막과 외막 사이에 있는 막 사이 공간이 되겠죠. 이 막 사이 공간으로 수소이온을 내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소이온의 농도 경사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화학삼투라는 말이 나왔는데, 화학삼투라는 것은 농도 기울기 형태로 저장된 에너지에 의해 막을 관통하는 수소이온의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즉 농도 기울기에 의해서 수소이온이 세포 안으로, 세포 아니야, 마이토콘드리아 안으로 이동되는 힘이, 이게 이제 화학삼투가 되겠습니다. 양자 구동력이란 말인데, 양자 구동력은 이렇게 만들어진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를 의미하게 되고, 또 원핵선물의 경우 반드시 이렇게 ATP 생성에만 이런 양자 구동력이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영양물질이나 노폐물을 내보낼 때, 세포 밖으로 내보낼 때도 이용될 수 있고, 또 움직이기 위해서 편모를 회전시킬 때 또 이런 양자 구동력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설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포호흡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ATP가 생성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호흡 동안의 에너지 흐름을 보면은 포도당에서 NADH로 전달이 되고 다시 전자 전달 사슬에 전달이 된 후에 이것이 수소 이온의 농도 경사를 만들게 되면서 이 수소 이온, 즉 양성자의 구동력이 발생하게 되고 이 구동력에 의해서 ATP가 합성이 된다 하는 것이 앞에 슬라이드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포도당 1분자당 얼마만큼의 ATP가 생성되는가 하는 것을 정확한 숫자로 제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인산화와 산화하는 반응이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아 NADH 분자당 ATP의 생성률을 정수로 나타내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NADH에 의해서 대략 10개의 수소이온이 내막 바깥으로 이동이 되는데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로 봤을 때는 약 4개의 수소이온이 미토콘드리아의 기질 안으로 이동될 때 1개의 ATP가 생성이 된다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값을 활용하면은 1개의 NADH는 2.5개의 ATP를 생성한다고 볼 수 있고 또한 1개의 FADH들은 그보다 작은 1.5개의 ATP를 생성한다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어렵게 만드는 이유는 세포질에서 미토콘드리아로 전자를 전달하는 왕복기구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뇌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세포질 내 NADH가 기질이 FAD로 전자하게 되어서 약 1.5개의 ATP를 생성하게 됩니다. 즉 NADH가 다른 세포에서는 2.5개의 ATP를 생성한다고 계산할 수 있는데 뇌세포 미토콘드리아에서는 1.5개의 ATP밖에 생성하지 못한다 하는 내용이고, 또 간과 심장세포에서는 세포질 내의 NADH가 기질의 NAD로 이제 전달이 되기 때문에 FAD가 아니라, 그래서 2.5개의 ATP를 다 생성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NADH로부터 전자를 전달받는 이러한 왕복기구 시스템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양성자 구동력이 ATP 합성 후에 다른 일에 사용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양성자의 구동력이 ATP 합성에만 이용된다면은 한 개의 포도당이 산화될 때 총 30에서 32개의 ATP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앞에서도 잠깐 설명했듯이 양성자 구동력에 의해서 노폐물 배출이라든가 또는 편모 운동과 같은 그러한 일을 수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온전히 ATP 생성에만 이용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몇 개의 ATP가 생성된다 하는 것은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흡에 의해 포도당에 있는 에너지의 약 34%가 ATP로 전달될 수가 있는데, 이것은 포도당이 갖고 있는 그런 에너지가 전부 다 ATP 생성에 이용되었을 경우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경우 34%가 ATP로 전달되니까 이것은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엔진의 경우 25%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효율로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세포 호흡에 의한 ATP 생성이 상당히 효율이 높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이 슬라이드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에는 비짱물림 단백질이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짱물림이라는 것은 농도 기울기에 따라서 수소 이온이 기질 안으로 내막 안으로 이동될 때 그 통로와 ATP를 합성하는 구조물이 연결되어 있어서 짱물림이 되어 있어서 ATP가 생성된다는 것인데, 그런데 그러한 ATP 생성 효소가 이런 짱물림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TP 생성 없이 양성자를 농도 기울기에 따라서 그냥 이동만 시켜준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결국 ATP 생성 없이 열만 생성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언뜻 생각을 할 때는 이게 상당히 비효율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동면동물의 경우는 이 기능이 또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동면동물이 이제 깨어날 때는 갈색 지방을 태워서 이제 많은 열을 얻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열을 많이 만들어내지 않으면 체온을 높일 수가 없고, 체온이 높아지지 않으면은 움직이기가 어렵게 됩니다. 반드시 동면동물이 깨어나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 전에 체온을 그러니까 원래 상태로 올려야지만 되는데, 이렇게 빨리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는 ATP 생성 없이 열만 많이 생성해내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동면동물의 갈색 지방에서 비짱물린 단백질이 존재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체온을 올리는 데서 아주 효율적인 기전이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소 없이 유기물질을 산화시켜 ATP를 생산하는 방법인 발효와 무산소 호흡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산소 호흡에는 전자전달 사슬이 사용되지만 발효에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바로 둘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무산소 호흡의 한 예로서는 황화는 해양세균을 들 수 있는데, 이 경우 산소 대신에 황산염의 전자가 최종적으로 전달되고, 따라서 물 대신에 황화수소가 최종 생성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발효는 해당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질 수준의 인산화에 의해서만 ATP를 생성할 수가 있고, 또 이 과정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NAD를 재생산해서 공급해주는 그러한 기전이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 발효의 유형을 살펴보면은 피루부산에서 형성되는 최종 생성물의 종류에 따라 구분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알코올 발효이고 하나는 젖산 발효가 되었습니다. 알코올은 탄소 2개로 이루어진 화합물질이 되겠고, 젖산은 3개의 탄소로 이루어진 것이 되겠죠. 따라서 알코올 발효의 경우는 피루부산에서 이산화탄소로 방출이 됩니다. 즉 탄소 하나가 방출이 됨으로 인해서 2개의 탄소로 이루어진 아세트알데히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세트알데히드는 알코올로 전환되면서 이 과정에서 NAD가 재생산이 되고, 이렇게 재생산된 NAD가 지속적으로 피루부산의 산화 반응을
일으켜서 ATP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세포로는 효모를 들 수 있는데, 효모에 의해서 우리는 맥주나 포도주와 같은 알코올을 생산하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효모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빵을 부풀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빵에도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젖산 발효는 CO2 방출 없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젖산이나 피루부산이나 둘 다 탄소 3개로 이루어진 물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용되는 분야는 이제 치즈와 요구르트 생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운동 시 우리 근세포에 이제 산소 공급이 부족하게 되는데, 이 경우 이 젖산 발효 과정을 통해서 임시적으로 근세포는 필요한 ATP를 계속 얻을 수 있고, 이때 생성된 젖산은 계속적으로 쌓이다가 혈류를 타고 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간에서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기 시작하면은 다시 피루부산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다음은 무산소 호흡과 산소 호흡, 그리고 발효와 이제 비교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절대 혐기성 생물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것은 산소 호흡은 할 수 없는 그런 세포들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 산소가 오히려 독성 물질로 작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동물의 경우는 이 경우는 아주 산소가 지구상에 존재하기 전에 있었던 생명체들은 바로 이제 절대 혐기성 생물이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 다음 조건부 혐기성 생물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산소가 충분했을 때는 산소호흡을 하고,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 때는 무산소호흡이나 또는 발효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세포로는 사람의 근세포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해당 과정과 시트르산 희로가 다양한 물질 대사 경로와 관련이 있다, 연결되어 있다 하는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포의 해당 과정과 시트르산 희로에 있는 중간 대사 물질들은 다양한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의 경로에 중요한 교차점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화작용의 다재다능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서는 포도당을 예로 들었으니까 탄수화물을 이용해서 ATP를 만드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었는데, 이런 탄수화물 외에도 단백질과 지방으로부터 ATP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앞에서 설명했듯이 탄수화물은 소화 과정에서 당으로 전환되죠. 일당류. 그래서 주로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전부 다 포도당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도당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해당 과정과 그 다음에 이제 파이루베이트 산화 과정, 그리고 시트르산 희로, 그리고 산화적 인산화, 이런 과정을 통해서 ATP 생성에 이용되겠죠. 이렇게 탄수화물이 정상시에는 주된 연료로 사용되지만 단백질과 지방도 연료로 사용되게 됩니다. 단백질의 경우는 흡수될 때 소화 과정에서 아미노산 형태로 소화관에서 혈류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아미노산에서
탈아미노 반응이 일어나서 암모니아가 떨어져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암모니아가 떨어져 나오면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 탄소 성분이 되겠죠. 이 탄화수소 성분은 해당 작용으로 들어가거나 또는 아세틸코에이로 들어가거나 또는 시트르산 중간 대사 물질로 들어가서 에너지 생산에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탈아미노 작용으로 떨어져 나온 암모니아는 요소로 전환되어 우리 몸에서 신장을 통해 배출이 되겠죠. 다음 이제 지방은 소화 과정에서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분해가 됩니다. 글리세롤은 해당 과정에 글리세롤 알데히드 3포스페이트로 들어가서 에너지 생산에 활용되기도 하지만 또 이제 지방산의 경우는 베타 옥시데이션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바로 아세틸코에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세틸코에이는 시트루산 히로로 들어가서 에너지 생산에 이용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3대 영양물질 모두를 이용해서 ATP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이러한 물질들이 분해돼서 만들어져 있는 중간 대사 물질들이 다른 물질을 생산하는 데 이용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 몸에서 예를 들면 아미노산이 생성되거나 또는 우리 몸에서 또 당신생이라고 해서 포도당이 부족할 경우 포도당을 생산하는 그런 과정에 유입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밖에 우리 몸에서 필요한 이런 단백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아미노산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미노산을 합성하는데 또 이런 중간 대사 물질들이 활용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구조 단백질이나 또는 여러 가지 엔자임의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그 생합성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때 그 해당 과정이나 시트루산에 있는 중간 대사 물질이 이용되기도 한다. 그 정도로만 일단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러한 그 열 생산 기전이 데모김 기전을 통해서 조절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일단 ATP가 많이 생성이 되면은 그러면 이 ATP는 결국 인산과당 인산화 효소라고 하는 이 효소가 해당 과정에 이제 관여하는 효소 중에 하나인데 이 효소를 ATP가 많아지면 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해당 작용이 억제가 되니까 ATP 생성은 잘 이루어지지 않겠죠. 또한 시트루산이 많을 경우, 시트루산이 많다라는 얘기는 결국 많은 그 피루부산이 결국 아세틸코에를 거쳐서 시트산 회로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시트루산이 많으면은 충분한 연료가 들어왔다는 의미가 되겠고, 그래서 이 시트루산 역시 인산과당 인산화 효소를 억제하여 더 이상의 그러니까 ATP 생성을 일어나지 않게보다도 좀 감소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반대로 AMP는 촉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AMP가 어떤 물질이냐면 AMP에 인산기가 하나 더 붙으면은 ADP가 되겠죠. 그러면 ADP는 어떻게 됩니까? ATP의 전고 물질이죠. 그런데 ATP가 만약에 이제 사용이 된다 그러면은 ATP가 사용이 된다 그러면 이제 ADP가 많아지겠죠. 그러면서 AMP도 같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ADP와 AMP가 많다는 얘기는 ATP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되겠고, 곧 에너지 생성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산 과당 인산화 효소를 갖다가 더 활성화시켜서 더 많은 ATP를 생성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세포호흡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